첫 번째 질문이 우리 최만정 선생님, 네. 바이든 싱가포르 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네네네. 예, 예. 잠깐만요. 이건 뭐 저 생각이긴 한데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한꺼번에 북의 문제를, 뭐, 한반도 비핵화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요. 잠깐만 다운이 됐네. 예. 그래서 사실은 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라인이 같이 가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북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상응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 상응 조치는 저는 결국 북이 갖고 있는 안보적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니면 여러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어떤 뭐 우려 사항을 없애주는 대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포함해서 다른 국가는 북이 갖고 있는 안보 우려를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와 미래, 현재가 이렇게 역으로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 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만 앞으로 발전할 좀 더 고차원되는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더 발전된 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뭐 작아지고 더 멀리 날아가고. 근데 이런 미래핵을 기술적인 측면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해야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미래핵을 제거한다는 건 더 이상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지 않게 만드는 것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 그러면 북은 갖고 있었던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사실 전쟁의 공포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이 경제 발전을 못하고 또 병진 노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지금 북이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왜 남북 군사훈련을 이야기하고 군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모든 인력들을 사실 경제 전선으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도 있지만 북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북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북이 자신의 어떤 과거부터 꾸준히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군사훈련력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사실 핵실험의 유예와 중단, 그 다음에 군사훈련의 두 가지를 바꾸는 과거에 이제 중국이 이야기했던 쌍중단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바로 이게 바로 있었기 때문에 언제가 있었냐. 바로 4월달, 2018년 4월달 이게 일어났던 거죠. 네. 바로 2018년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북도 4월 달에, 핵실험을 유예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부시고, 지금까지 사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 번도 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북은 어떻게 보면 이 유예나 중단을 어느 정도 굳히고 있어요. 예. 북이 약속한 대로 4월달 북이 뭐라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ICBM을 쏘지 않겠다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두 가지는 북한이 일단 지켜놓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런데 이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켰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지켰다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켰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는 안 지켰어요. 솔직히. 군사훈련을 했어요. 연합훈련을. 그런데 이 구조가 깨진 거죠. 사실은 이 구조가 깨진 거죠. 예. 그것이 이 시합 때 깨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나가야 현재 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질적으로 그러니까 고도화되는 게 아니라 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현재 10개 있는데 이게 20개로 늘어나고 3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양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 양으로 늘어나는 게 뭐냐? 소위 말해서 핵물질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리고 이런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 발전기를 더 이상 안 돌리고 그 시설을 부시겠다는 게 바로 본결임이 불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도화되는 것과 또 양쪽으로 제거를 해버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향해서 대지와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밭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걸 뭐가 돼요? 과거 얘기하는 거면
이미 북이 만들어 놓고 갖고 있는 핵이에요. 10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고, 뭐, 최근에는 60개에서 120개까지 이야기 하시던데, 현재 이미 완성된 핵이에요. 그러면 이 완성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평화 공동체, 완전히, 우리가 스테이블한 평화를 만드는, 이렇게 해서, 근데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들, 밑에 있는, 소위 말해서, 밑에 있는 이런, 우리가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 되돌릴 수 있는 거, 쉽게 되돌려서, 그래서 역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것들은 역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입니다. 북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들이죠, 사실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질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그림이 싱가포르에서 이미 그려졌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여기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밑에 보시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싱가포르 선언이 4개조로 되어 있는데 4개조가 1조가 바로 뭐냐? 예.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소위 말해서 북미 수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조가 평화체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3조가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4조는 그 뭐죠? 유해 송환 이렇게 4번은 떨어진 건데 버리더라도 결국 1, 2조가 미국이 해야 되는 상응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3조가 지금 이 비핵화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 답은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벌써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이 그림을 보시다 아시다시피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서로의 말할까요 라인에 맞춰서 서로 주고받고 행동하고 주고 상응 조치하는 것을 어떻게 시퀀식 소위 말해서 맞추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선 조치하는 거 이거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북이 먼저 뭔가를 해야 자기가 하겠다는 거고 있고 북 입장에서는 미국이 뭔가를 보여줘야 자기가 하겠다고 이거거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벌써 이미 다 해답은 있지만 싱가포르 선에도 그런 답은 벌써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설득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해법을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항상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미국에 이제 예속되어 있고 특히 금융 시장 이런 측면에서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경제 제재, 대남 경제 제재 말입니다. 이걸 각오하고 삼성에 이제 미국 반도체 투자를 포기하는 등 이런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건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일부 전문가들이 나와서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한테 제가 손에 들고 반도체를 흔들어서 뭐 대북 정책이나 핵심 흔들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단히 전략적이지 못하고 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그거는 정말 다른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예. 그거는 대단히 전략이 아니라 정말 무식한 거죠.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네. 아까 이제 용기와 상상력이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의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우리 국민들 속에 있어요. 우리 경제가 너무 의존되어 있고 정치,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의존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 반면에 한국이 세계의 GDP 대비해서 11인데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좀 대응하면은 미국도 함부로 못한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봐요. 두 가지가 맞는데 우리가 그 선택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것도요. 제가 아까 그냥 막 지나간 그림인데 이 그림입니다. 사실은요. 예,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만 놓고 보면 다 답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사실 딜레마예요. 예, 현실에서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국내적 안정과 또 대미 대중 어느 쪽이든 균형적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남북 관계도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위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삼중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삼중 딜레마는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삼중 딜레마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풀려고 하려고 하면, 결국 이것을 통일학기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은 키워서 서서히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빨리 돌리면 무너지죠. 깨져버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한테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그래서 제가, 뭐, 동맹을 처음부터 없애자는 게 아니라 건강한 한미 관계라고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이 세 개의 휠 중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보기가 남북관계 휠이 제일 크게 제가 그려뒀지만, 이건 미래에 지금 이야기 든 거고요. 어쩌면 이 남북관계 이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대미대중의 휠이 훨씬 크고, 국내 안정이라고 하는 남남 갈등의 휠이 남북관계 휠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이 남북관계 휠을 조금씩 키우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 조치라든가 우리 시민사 여러 가지 노력을 키워나가면서,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커졌을 때, 그다음부터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나머지 이쪽은 안 돌아가려고 저항을 분명히 할 겁니다. 밖에. 근데 처음부터 세게 돌리면 축이 부러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서서히 돌린다면, 제한된 손상, 치명적 손상이 아니라 제한된 손상이 올 것이고, 그 제한된 손상을 수리해 가면서, 빨리빨리 복원해 가면서 돌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미 대중과 국내 안정이라는 갈등도, 이 갈등 구조도 남북 관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같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그 시기는 저는 그냥 한 2, 3년, 뭐 5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10년, 20년의 문제라고 봐요. 제가 왜 이 이야기 했느냐.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내 편하자고 지금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삼중 딜레마 구조로 가시면 돼요. 예. 저는, 예, 선택을 어느냐 하셔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그 말이 맞는 거고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한테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가 손해본다는 건 내가 좀 힘들어야 되는 건데, 그냥 갑자기 돌리지 않고 서서히 조금 돌려가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 다음 30년 후에 내 자식 세대는 이렇게 안 살겠다고 본다면 저는 지금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 남북 관계를 크게 만들고 조금씩 돌려가면서 삼중 성장을 만드는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지만. 예. 네, 이 한국의 민생 평화의 세계 축이구만요. 이 기아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저는 평소에 그런 의문이 있어요.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미국한테 그 촘촘한 그런 압박이 있을 때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호소를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난국을 극복하면서 용기를 갖고 이제 남북관계 우리 민족끼리 풀고 미국을 더 설득하고 이걸 정보를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미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야기 안 했다기보다는요, 이야기 못할 상황도 있었고, 충분히 저는 할 만큼은 했다고 봐요. 예, 꼭 정부뿐만 아니라, 설득이 좀 부정한 부분도 있었지만, 나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바로 이 대미대중과 국내 안정이라는 휘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상황에서는 어떤 설득도 다시 먹히지가 않는 거죠, 사실요. 예, 저는, 안 했다기보다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저도 써봤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그러니까, 써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떻게 이제 딱 빼놓고 보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 하나는 북한이
북한을 변하게 만드는 거죠. 북한을 혹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냐? 예. 북한을 변하게 만들어서 북한한테 정말 진짜 확실한 뭔가를 줘서 친미 반중 국가를 만들면 돼요. 예. 그게 첫 번째 해답이에요. 근데 그 해답이 아니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미국이 그걸 받을 수 없을 거니까. 그렇게, 예. 그러니까 북한의 친미 반중 국가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해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사회가 움직여야죠. 남북관계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남북관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친미 친중으로, 친미 반중으로 가는 것도 안 되지만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자 그러면 미국이 보고 다 때려치우고 아까 말했던 대미 대중 다 때려치우고 남북으로 올리네 남북관계를 우선해 하고 갔었죠. 언제 갔었습니까? 이번 정부가 2018년에 간 거예요. 사실은 간 겁니다. 근데 대항이 대단히 심했죠. 예. 네. 또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는 대부분 49에 51이에요. 4대 6이잖아요. 예, 근데 4대 6이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문제만큼은 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최소한 70%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가야 된다는 국민적 지지가 70%를 만들어야 가능하다고요. 예, 51%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60%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0%만 해야 된다, 넘어야 그게 가능하다 보는데, 저는 이번에 속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70%가 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예, 촛불이 85%고, 이번 대통령의, 뭐죠? 예, 당선되자마자 지지율이 85%였잖아요. 그죠? 네. 2017년에. 저는, 만약 그때 우리가 이걸 좀 더 빨리 움직여서 했더라면 됐을지 몰라요. 근데 이번 정부한테 제일 섭섭하거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진짜 이겨줘도 않고 용기를 더 냈었어야 되는데 나머지 15% 고민했던 것 같아요. 눈치 보고. 예, 결국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15%는 15%가 아니었고 우리는 85%가 아니었어요. 예.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41%인가 39%밖에 안 되죠, 사실은. 네. 지금 비율이 3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어느 한쪽에 그거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가 길었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다다음 세대가 통일 문제도 그렇고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 밀어버리고 백지에 새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통일의 개념부터 새로 만들고 평화의 개념부터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존 세대가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는 진보고 보수가 없다고 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통일은 그냥 말만 안 했다 뿐이지 흡수 통일이었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뭐 그걸 부정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진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 진영은 그렇게 통일의 논의를 만들어 왔고 통일의 그림을 그려왔어요. 단지 방식의 차이 뿐이지. 결국은 흡수통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방식과 그 통일 논의를 우리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한테 저는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들의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1987년 민주화라는 가치를 얻은 다음에 3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평화도 못 만들어주고 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한테 이렇게 배짱 튀기면서 통일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우리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봐요. 그들이 평화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들이 통일을 만들어갈 터전만 닦아주고 저는 예, 우리는 더 이상 뭔가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잘 살자고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정부, 이 집권 세력의 강력한 용기,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인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 국내의 이제 정책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선은 이제 40몇 프로로 당선되고, 초반에 국정 지지도가 80%까지 올라갔지만, 그 기회에 이제
이 자주적 남북 관계, 중국과 미국의 이제 적정한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고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말기에 14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대단히 우려한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올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런 의견도 지금 질문 속에 있었습니다. 예, 그건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번 최근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안보 실정 바뀐 이후로, 안보 실정 바뀌고 안보 라인이 조금 바뀐 이후로 지금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지난 이후로 보면, 남북 관계는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한미동맹이라는 쪽으로 가서, 대성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면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 이익과 자신들의 생존에 관련된 거라고 보지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그분들이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지막 기회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한다면 어떤 것부터 세 해야 가지. 허상수 교수님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을 제가 좀 세 크게 가지 얘기하면은 문재인 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주문해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뭐냐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해달라.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백신이라든가 뭐 경제 분야는 일단 저는 제외해놓고요. 예, 제외해놓고 이제 안보 통일 외교 분야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세 개를 말씀 꼭 드리라고 하면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2018년 우리가 맺었던 그 4.27과 그다음에 9월 평양선언에 대한 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단순히 남북 관계에 대한 지지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명쾌하게 우리가 4.27과 그거에 대한 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라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첫 번째고요. 그게 이제 남북관계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북관계 주도라는 의미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어, 이제 군사 외교 안보 부분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뭔가 좀 명확한 답을 얻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미연합훈련에 관련돼서. 예,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군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인 출신이어서 그런지만 그게 됐고요. 세 번째는, 좀 그냥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전작권하고 유엔사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전작권하고 유엔사 문제를. 예, 근본적인 게 뭐냐면, 근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떠나서 좀 중요하다고 봐요. 우선순위로 보면 우리 서상수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우선순위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대단히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지금 사실, 보면 그것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전작권 이야기를 우리 LA에서 달아놓으셨던데요. 사실 이 상태에서 전작권은 이번 정부에서 이번 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고요. 그냥 두면 다음 정부도 전작권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상태로 가면 다음 정부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가 솔직히 말해서 이 전작권 문제는 제가 어느 토론에서 한 얘기를 혹시 들으신 분 있겠지만 대통령이 당하신 거예요. 예, 안보 라인이 국방부 라인한테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쉽게 말하면 국방부는 줄 생각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안보 라인이 그동안 잘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고 국방부한테 당한 거예요, 사실은. 예, 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바텀업 방식에서 올라오는 것이나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나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유엔사 문제나 전작권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저쪽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야만 그것이 시작된 시점이 우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저쪽 대통령과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인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파리 김정희 선생님이 해주신 질문도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해서요. 네. 어떤 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김학섭 교수님의 의견에 좀 동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근데 지금 뭐 많이 답을 이미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모른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분석 이상으로 더 잘 알고 있고 더 미중 관계나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고 이 저 분석보다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하실 분들이고 더 똑똑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 계시고 저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쪽에서 뭔가 들어가 계시고 저는 밖에 있고 그 자유로움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분들이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이 또 어떻게 보면 더 가슴 아프죠. 차라리 모르고 그랬으면이라고 할 수 있는 면은 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또 그 길을 저렇게 가면 되는데라고도 하면서도 제가 고려하지 못하는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또 제가 분석이 또 다 맞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프랑스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분석의 수준과 동의의 부분과 지금 실제 못하는 부분은 저는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도 교수 시절에 제야에 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바른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가보니까 통일부는 무슨 외교 안보 라인에 종속 변수가 돼가지고 이미 다 짜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국무회의 같은 거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좌절감을 느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청와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자,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평화철도 홍보위원입니다. 네, 전작권하고 유엔사 문제를 꼭 얘기하라고 하셔서, 그러게 참 중요하구나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비가 지출이 많잖아요. 근데 미군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립이 어려운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국방비나 이런 거나 그거에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게 가능한가? 미군이 없어도 가능한가? 이게 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은 이제 안보 라인 국방부 라인 이런 게 없이 하나로 통일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나눠져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국방비 충분하고요. 예, 저는 확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뭐 그거 질문보다는 지금 상황이 몇 년 전인가요? 한 5, 6년 전에 국회 국방위에서 그 국방정보위에 있는 그 투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미군이 도와주지 않고 남북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냐고 물었더니 그 투스가 대답한 게 우리가 집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예, 사실은, 남북 간의 전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승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예, 이기고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이 지구상에 한반도는 없을 겁니다. 1953년도 우리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 160개 국가 중에서 남쪽이 1인당 국민소 67부, 전 세계에서 159등이었습니다. 예. 북한의 농토와 공장이 약 70에서 80%가 피폐화됐습니다. 예.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예, 북이 핵미사일 쓰기 때문에요. 핵미사일 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북이 최근에 발표한 미사일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사일 다 그냥 재래식 2.2톤짜리 미사일입니다. 그 미사일 한 발 날라와서 어디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반도 땅에 그 핵발전소만 40개가 있습니다. 한 발만 떨어져도요. 예, 우리 땅은 그 체르노빌이 됩니다, 그냥. 예, 정말 끔찍하죠, 사실요. 예, 그렇다고 북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북이 저렇게 보여줬던 미사일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이 북한의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더 좋습니다. 그냥 무슨 뜻이냐? 전쟁 나면 상방이 다 죽습니다. 상방이. 이전에는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핵무기 터트려 놓고 남침해서 그 적화 통일하겠다고요? 상상을 해보시죠. 핵무기 터트려 놓고 적화 통일이 가능합니다. 이게 상식이 안 맞죠, 사실요. 예, 앞뒤가 안 맞는 소리거든요, 사실요. 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냐 마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군에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냐 안 주냐에 떠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건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돼서 한반도가 인전되고 통일돼서 한반도가 옆에 있는 저 나라는 항공모함 만들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아니 전 세계에서 1등부터 4등까지 군사력 갖고 있는 나라가 1등부터 5등 중 우리나라가 6등이거든요. 우리나라 6등인데 1, 2, 3, 4, 5, 6등이 다 1, 2, 3, 4, 5등이 다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예. 인도까지 포함하면. 예. 그 주변 국가 생각하고 나가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위력 방위비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줬습니다. 엄청나게 올려줬는데요. 올려주고 난 다음에 매년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로 올려야 됩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국방비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국방비를 1년에 6%, 7% 지금 54조씩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미군의 그거에서 벗어나서 전적간을 가져와서 우리 스스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방위비를 올리는데, 방위비를 올리면서 그 올린 만큼 미군한테 돈을 더 줍니까? 오히려 깎아야죠.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죠, 사실요. 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예. 네. 그런 면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저는 심적으로는 국회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아까 지휘체계 관련된 문제는 국가 우리의 어떤 정치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되어 있는 북한이 낫다, 다원화되어 있는 우리가 못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다원화되어 있는 우리가 지휘체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북에서는 이렇게 줌으로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정부와는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런 다원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건강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한정로 선생님. 예, 예. 어쨌든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은 지금까지 남북이 공동 합의서를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북도 원하고 남도 원했고 여러 대통령이나 그리고 북에서도 김정은 위원장들도 쭉 그 합의서를 실천을 하도록 항상 원하는 게 남북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런 길로 우리가 북이 싫어하는 미국을 주둔을 하거나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면은 북에 또 중국이 또 주둔을 하거나 입이 더 커지게 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세 세력 없이 우리끼리 통일을 할 수 있는 이 길을 좀 찾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도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지만은 그렇게 또 동의하는 점은 또 없어요. 왜냐? 면역 주사 이런 것도요, 한국에 아주 늦게 받았어요. 독일에서는 거진 되고 있는데 그걸 들으니까 참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코바이드보다 연맹, 인도하고 오스트랄리아 그런 바람에 일본은 그렇게 많이 벌써 면역 주사 받고 난리를 치는데 한국에서는 기다리는 걸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아요. 네, 뭐 말씀하실 때 충분히 그러니까 같은 다르지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합의사항을 지켜서 남북이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뭐 제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북은 지켰고 우리는 안 지켰고 우리는 지켰는데 북은 안 지켰고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이런 상호주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책임 소재가 아니라 남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거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예, 북이 지켜내 말했냐, 미국이 회방 났냐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합의사항을 6대 합의사항을 얼마나 지키려는가 노력했고 지금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반성을 하자는 겁니다. 예, 네. 아마 그것만 해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오늘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네.